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만수. 올해 72 된 늙은 목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소목장이라 부릅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거친 나무를 매만져 숨결을 불어넣고 하나의 가구로 완성시키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지요. 제 손에서 태어난 장과 문갑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잣집 대청마루를 지키고 어떤 것은 박물관에 들어가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곧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으니 헛되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자식 미니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 애틋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지요. 그런 딸이 10년 전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내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퍼런 눈의 외국인이라니요. 그것도 직업이 무슨 생명공학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며 평생을 보낸다니 제 눈에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저와는 살아온 세상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의 눈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라는 낯선 이름의 사내는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저와 가까워지려 꽤나 노력하는 눈치였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제 작업실을 찾아와 말없이 나무 만지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위에게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낯선 음식 냄새를 풍기며 제 집에 드나드는 것도 어설픈 행동으로 제 작업실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것도 모두 못마땅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그 아이의 실체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가끔 자기 연구에 대해 설명할 때면 눈을 빛내며 열변을 토했지만 제게는 그저 허황된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니요. 저는 평생을 눈금 하나, 옹이 하나까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매만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사위의 세계는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딸 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남편 편이었습니다. 아빠, 데이비드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래. 세상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연구인데. 딸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제 밥벌이 하나 제대로 못해서 네가 생활비 보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사실이 그랬습니다. 사위는 무슨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며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붓기 일쑤였고 부족한 생활비는 교사인 제 딸의 월급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런 사내에게 내 금쪽 같은 딸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패질을 하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정교한 작업을 할 때마다 식은땀이 흐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내 몸처럼 아껴온 연장들이 손에서 겉도는 느낌. 그것은 장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박만수라는 이름에 새겨진 자부심이 제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떨림은 제 일상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부터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괜찮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먹을 쥐었다 펴보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한 경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작업실에 앉아있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한때는 제 손끝에서 살아 숨쉬던 나무의 결이 이제는 제멋대로 날뛰는 대패날 아래 상처 입기 일쑤였습니다. 아끼던 백송 목재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을 낸 날,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업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제 손을 원망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내 손이, 내 몸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파킨슨병과 유사하지만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희귀성 신경퇴행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저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추는 약을 먹으며 남은 시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앞에서 애써 웃음을 보였지만 밤마다 방에서 숨죽여 우는 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사위 데이비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 보였습니다. 밤늦도록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 무언가에 몰두했고 시도 때도 없이 외국으로 전화를 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격앙된 목소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딸에게 물어보면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장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자기 일에만 미쳐있는 사위의 모습에 저는 분노를 넘어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 인간에게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내가, 장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저런 이기적인 인간을 내 사위로 들인 제 자신이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사위는 제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체 모를 차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붉은 빛을 띠는 그 차에서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묘한 향이 났습니다. 아빠, 이거 데이비드 씨가 아빠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예요. 꼭 드셔야 해요. 딸아이는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사람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물어도 그저 몸에 좋은 거라는 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제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으라니요.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평생을 의심해온 사람의 말을, 그 정체 모를 붉은 액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따위 근본 없는 건 안 마신다. 당장 치우거라. 하지만 딸과 사위는 집요했습니다. 제가 거부할 때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저를 설득했고 심지어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먹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집착이 계속될수록 제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저 차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저들은 나에게 저것을 억지로 먹이려 하는 걸까? 그 붉은 찻잔 속에서 저는 불길하고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 붉은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를 감시하듯 지켜보는 딸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찻잔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역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혀끝에 닿는 씁쓸한 맛은 마치 독약을 마시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딸아이는 제가 차를 다 비울 때까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릴 때마다 아빠, 조금만 참아. 다 아빠를 위한 거야. 라며 저를 다독였지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위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떨림은 여전했고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걷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그럴수록 사위에 대한 제 불신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놈이 주는 저 차는 아무 효과도 없는 그저 저를 기만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오랜 라이벌이자 동료인 최경환이 작업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병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 선배,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평생 강철 같던 분이 어쩌다 이런 병을 얻으셨소? 그의 위로에 저는 울컥 그동안 쌓아왔던 서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최경환은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연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런데 선배, 요즘 따님이랑 사위가 이상한 차를 다려드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실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미국인 사위를 봤는데 무슨 약재 시장 같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약초들을 잔뜩 사들이고 있더구먼. 상인한테 물어보니 간에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것들도 섞여 있었다고 하더이다. 최경원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이라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그깟 재산 때문에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세상인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외국인 사위를 어떻게 믿겠소? 선배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작업실이며 그 명성이 얼마나 탐나겠소? 그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품고 있던 불안감이 그의 말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그놈의 눈빛은 처음부터 어딘가 탐욕스러웠어. 내 기술을, 내 명성을,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저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최경환은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는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오 선배.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시오. 특히 그 사위라는 사람은 더더욱. 그는 끝까지 저를 위하는 척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가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교활한 위로는 제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빠져나오지 못할 의심의 늪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가 건네는 붉은 찻잔을 볼 때마다 제 생명을 노리는 독배를 보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최경환이 다녀간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사위를 의심하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현관에는 정체 모를 해외 소포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그의 서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영어로 가득한 서류들과 기이한 화학 기호들이 그려진 연구 노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하얀 가루였습니다. 아무런 상표도 설명도 붙어있지 않은 그 가루는 보기만 해도 불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최경환이 말했던 독초의 성분일 것이라고. 저 가루를 그 붉은 차에 타서 나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사위는 어김없이 제 찻잔을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아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위는 책상 위에 있던 그 하얀 가루를 약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제 찻잔에 넣고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더 지켜보는데 마침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단어들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효과, 느리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 중. 그 말들을 조합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놈은 저 독약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마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악마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저놈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놈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딸과 세상 사람들 앞에 저놈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포와 배신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을 저런 악마의 손에 넘겨주었다니.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사위에 대한 사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손으로 직접 저 악마를 심판하고 내 딸과 내 삶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찻잔에 담긴 붉은 독약은 이제 제게 복수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위가 어김없이 붉은 찻잔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를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서글서글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사형 집행인의 냉소처럼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차 드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찬물은 마치 핏물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사위와 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짓이에요? 딸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지만 저는 딸을 밀쳐내고 사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네 놈이 감히 나를, 이 박만수를 우습게 보고 독을 먹여? 제 눈에 서린 살기를 읽었는지 사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의 어설픈 변명은 제 분노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오해? 내 눈으로 네 놈이 저 찻잔에 독약을 타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뭐가 오해란 말이냐?
니놈의 검은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 작업실이 내 재산이 탐나서 이 늙은이를 하루빨리 해치우고 싶었겠지. 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제 팔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데이비드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이라도 들어봐. 저는 그런 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너는 빠져라. 저놈의 독약에 눈이 멀어 애비도 못 알아보는 것이냐? 저놈이 네 인생까지 망치기 전에 내 손으로 저놈을 끝장낼 것이다. 그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집에서 당장 내쫓았고 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저를 불렀지만 저는 못 들은 척 귀를 막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놈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난밤 사위가 탔던 것과 똑같은 하얀 가루를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조카를 찾아갔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는 조카라면 이 가루의 정체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카는 제 초췌한 모습과 손에 들린 약병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외삼촌,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기력도 없어 그저 약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든 성분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알아봐다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제 심상치 않은 모습에 조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깨진 찻잔 조각이 널브러진 거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 악마의 가면이 벗겨지고 제 딸도 진실을 알게 되겠지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차갑게 분노를 다졌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자부심을, 그리고 제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 말입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렸지만 저는 입맛이 없어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사위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로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겠지.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조카에게 연락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의 의심과 분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조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외삼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카의 목소리는 무언가에 크게 충격을 받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악마의 꼬리가 잡혔구나. 당장 그리로 가마! 저는 비가 쏟아지는 것도 잊은 채 조카의 회사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조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일단 이걸 보시고 제 설명을 차분히 들어주세요. 저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봉투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됐다. 설명은 무슨... 이게 그놈이 나한테 먹이려던 독약의 성분 보고서가 아니더냐? 어서 말해라. 얼마나 지독한 성분이 들어있었느냐? 하지만 조카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외삼촌, 이건 독약이 아닙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약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조카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서류의 첫 페이지를 펼쳐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외삼촌, 이건 현재 학계에 보고된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강력한 신경세포 재생 및 활성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외삼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같은 신약이라는 말입니다. 조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약이라니, 치료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서류를 빼앗아 들고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전문 용어와 화학 기호들이 가득했지만 서류의 마지막에 적힌 결론 부분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시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효능을 보이며 부작용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됨. 이는 인류의 의학사를 새로 쓸 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이라 사료됨. 저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마셨던 그 붉은 차는 독약이 아니라 약이었단 말이냐? 조카는 제 어깨를 붙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외삼촌, 이 물질을 개발한 사람은 천재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존재예요. 이런 엄청난 걸 개발하고도 학회에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니. 아마 특허 문제나 임상시험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외삼촌께 드린 분은 외삼촌을 해치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요. 조카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 머릿속의 사위 데이비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그의 모습, 외국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장인어른 저를 믿어달라며 저를 바라보던 그의 간절한 눈빛까지.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만난 다른 동료 목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최경환 그 인간, 요즘 박선배 작업실을 헐값에 넘겨받으려고 수소문을 하고 다니더군. 박선배가 곧 죽을 사람이라며 자기가 아니면 그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시기심 많은 늙은이의 주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찾아와 교활한 눈물을 흘리며 사위를 모함했던 최경환의 얼굴과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던 사위의 얼굴이 겹쳐지며 저는 숨을 쉴 수 없는 거대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빗소리가 제 절규처럼 창밖을 떼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든 채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아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세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딸의 목소리에 저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혀본 적 없던 제 무릎이었습니다. 미니야, 이 못난 애비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딸은 놀라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네 서방을, 내 사위를 잡을 뻔했다. 내가 저주하고 모함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경원의 이간질에 넘어가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일부터 그의 서재를 몰래 뒤지고 그를 미행하며 증거를 모았던 일, 그리고 그를 독살범으로 몰아세우며 집에서 내쫓았던 일까지. 제 고백을 듣는 동안 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차마 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니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이 애비는 너희를 볼 면목이 없다. 한참의 침묵 끝에 딸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빠 마음 나 알아.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우셨겠어. 평생을 믿어온 세상이 무너지는데 누구라도 아빠처럼 의심했을 거야. 딸의 위로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저를 딸은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모든 진실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단을 받은 직후 사위는 자신의 모든 연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저를 살리기 위한 신약 개발에만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동료 연구원들의 프로젝트 자금까지 빌려가며 연구에 필요한 희귀한 재료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실험실에 살다시피 했고 잠시 집에 들를 때면 제게 줄 차를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그 하얀 가루는 수백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얻어낸 핵심적인 치료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섣불리 희망을 주었다가 더 큰 절망을 안겨드릴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었다고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편견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저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던 사람을 악마로 몰아세웠습니다. 전통과 자부심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딸과 함께 사위가 머물고 있는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사위의 얼굴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다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 속에서 저는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위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가 만들어주는 붉은 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씁쓸했던 차 맛은 이제 제 생명을 살리는 감로수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던 손떨림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제는 가벼운 대패질 정도는 무리 없이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제 상태를 본 의사는 기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병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었고 일부 신경세포가 재생되는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곁에 서 있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위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못마땅한 외국인 사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아들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의 연구에 대해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는 제 나무 이야기에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사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는 점에서 우리는 똑같은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딸과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저를 살려낸 사위에게 무한한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사위를 제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손때가 묻은 작은 끌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네에게 주는 내 첫 번째 선물이다. 사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끌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것들을 자네에게 하나씩 가르쳐 줄 생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자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고 싶구나. 제 말에 사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끌을 쥔 채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가 처음으로 저를 장인어른이 아닌 아버님이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무의 향기와 사람의 온기가 뒤섞인 작업실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을 의심하고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보려 노력해 주십시오. 편견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면 그곳에는 분명 사랑이라는 눈부신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